청소년기는 정말 변화가 많은 시기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생각이나 감정도 아주 역동적으로 변하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 이론만으로는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관점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럼 먼저 생물학적 관점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무래도 신체 변화가 심리에 영향을 준다는 시각이니까요. 홀, 스타니홀의 이론이 대표적이던데요. 네, 홀은 개인의 발달이 인류 전체의 진화 과정을 되풀이한다고 봤어요. 재현 이론이라고 하죠. 재현 이론이요? 네. 그래서 청소년기를 인류가 문명화되기 이전에 아주 격동적인 시기, 거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왔죠. 아, 그 유명한 표현이 홀 이론에서 비롯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개체 발생이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이런 개념을 적용한 건데요.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너무 생물학적 요인만 강조했다는 지적이죠. 하지만 청소년기를 독립된 연구 대상으로 보고 그 중요성을 처음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또 게젤의 이론도 중요하게 다뤄지죠. 맞습니다. 게젤은 성숙주의를 이야기했는데요. 발달이라는 것이 유전적으로 이미 짜인 순서에 따라서 예정된 대로 진행된다고 본 거죠. 환경보다는 내부의 생물학적 시간표가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이군요. 네, 그렇죠. 환경은 약간 부수적인 역할을 할 뿐이고 기본적으로는 내재된 계획에 따라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봤어요. 그래서 연령별 발달 표준 같은 것도 제시했고요.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양육 태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생물학적 변화 못지않게 청소년기에는 생각하는 방식, 인지 능력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이제 인지발달 이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피아제를 빼놓을 수 없겠네요. 네, 피아제는 청소년기가 되면 형식적 조작기라는 새로운 사고 단계에 들어선다고 봤습니다. 형식적 조작기요? 이때 가장 큰 특징은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눈앞에 없는 것,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정의나 평화 같은 추상적 개념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식의 사고도 가능해진다고요? 네, 그게 바로 가설 연역적 추론인데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체계적으로 떠올리고 하나씩 검증해 나가는 방식의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가능성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피아제가 개인의 내적 발달에 초점을 맞췄다면 비고치키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강조했죠. 맞습니다. 비고치키는 인지 발달이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봤습니다. 특히 언어와 같은 문화적 도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고요. 근접 발달 영역, GPD 개념이 유명하죠. 네, 아이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어른이나 조금 더 유능한 또래의 도움을 받으면 해낼 수 있는 영역, 그 잠재적 발달 수준을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도움 제공을 비계 설정, 스캐폴딩이라고 했죠. 아,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처럼요. 네, 맞아요. 학습과 발달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그럼 청소년기 인지 발달의 주요 특징들을 정리해보자면 추상적 사고, 가설 연역적 사고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상주의적인 사고 경향도 나타납니다. 현실적인 제약보다는 이상적인 가능성, 더 나은 세상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몰두하는 경향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메타인지 능력의 발달입니다. 메타인지요? 네, 자신의 인지 과정,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지 그 과정 자체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학습 전략을 세우거나 문제풀이 과정을 점검하는 것들이 다 메타인지 활동에 해당됩니다. 이게 발달하면서 학습 효율이 크게 높아지죠.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 도덕적 판단 능력도 달라질 텐데요. 콜버글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 이걸 다루는군요. 네, 콜버그는 피아제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인지 발달 수준에 따라 도덕적 추론 능력도 단계적으로 발달한다고 봤습니다. 하인츠의 딜레마 이야기가 꼭 나오던데요. 네, 그 딜레마가 유명하죠. 아픈 아내를 살리기 위해 약을 훔쳐야 하는가 하는 상황인데요. 콜버그는 훔쳐야 한다 또는 훔치면 안 된다는 답 자체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 즉 도덕적 판단의 근거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걸 통해 도덕성 발달 단계를 구분한 거죠. 단계가 어떻게 나뉘나요? 크게 3수준 6단계로 나뉩니다. 벌을 피하거나 상을 받기 위해 행동하는 전인습 수준, 법이나 사회적 규범,
타인의 인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습 수준, 그리고 자신만의 보편적인 윤리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후인습 수준으로 발달한다고 봤어요. 대부분의 청소년은 인습 수준에 해당하지만 점차 후인습 수준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덕성 발달까지 살펴봤고요. 청소년기에는 이성관계나 사랑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데 스턴버그의 삼각형 이론도 한번 짚어주시죠. 스턴버그는 사랑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봤어요. 정서적 유대감과 이해를 뜻하는 친밀감, 생리적 각성이나 관계에 대한 강한 끌림인 열정,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와 책임감인 헌신, 이 세 가지입니다. 친밀감, 열정, 헌신. 이 세 요소의 조합으로 사랑의 유형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세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또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8가지 사랑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친밀감만 있으면 우정, 열정만 있으면 풋사랑, 헌신만 있으면 공허한 사랑, 이런 식이죠.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균형 있게 갖춰진 사랑을 성숙한 사랑이라고 봤습니다. 흥미롭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신분석적 관점에서는 청소년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이트 분요의 이론이 있죠. 네, 지금 문득 프로이트는 청소년기를 성격 발달 5단계의 마지막 단계인 생식기로 보았습니다. 잠복기 동안 억압되었던 성적 에너지, 리비도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이성에게 향하는 시기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다시 나타난다고요? 네, 어린 시절 해결되지 않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재현되면서 부모, 특히 동성 부모에 대한 갈등이 다시 커지고 이를 통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적 갈등이 상당히 심한 시기로 본 거죠. 그의 딸인 아나 프로이트는 이런 갈등과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 특히 방어기제 사용에 주목했군요. 네, 맞습니다. 아나 프로이트는 청소년기가 원초와 이고, 초자와 슈퍼이고 간의 힘겨루기가 아주 격렬해지는 시기라고 봤어요. 그래서 불안 수준이 매우 높고 이 불안을 다루기 위해 다양한 방어기제를 활발하게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기에 특히 두드러지는 방어기제가 있다고요? 네. 안나 프로이트가 강조한 것으로는 금욕주의와 주지화가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성적 충동이나 공격성 같은 본능적 욕구를 아예 부정하고 엄격하게 억제하려는 태도를 말해요. 주지화는 어떤 건가요? 주지화는 불안하거나 고통스러운 감정을 직접 느끼는 대신 그것에 대해 아주 지적으로 분석하고 토론하고 이성적으로만 다루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감정적 거리를 두는 거죠. 예를 들어 실연의 슬픔을 느끼기보다 사랑의 심리학적 의미를 탐구하는 식으로요. 아하, 그렇군요. 금욕주의와 주지화 외에도 다른 방어기제들도 많이 쓰이나요? 그럼요. 억압, 부정, 합리화, 투사, 퇴행 등등 개인이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아주 다양합니다. 청소년들은 이런 여러 방어기제를 통해 격동적인 시기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처해 나간다고 본 것입니다.